질문 있어요? 예, 제가 중간 시험 성적은 공개를 했고, 여러분 시험 성적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레러 그레이드를 부여를 할 때 50%까지 이제 A0, A 플러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좀 혼용된 방식인데요. 뭐 상대평가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A를 제 마음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 중간시험 점수가 뭐 만약에 기말시험까지 본 점수와 같다면, 그렇다면 이제 미디언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제 50%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미디언 점수가 딱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니까요. 이제 미디언 값을 갖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서 몇 명 있으니까 정확히 내 점수가 미디언과 같다면 50% 상위 50%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디언 점수보다 1점 더 높다면 이제 A0나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 점수보다 조금 낮으면 A0, A 플러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19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석탄일이어서 수요일 강의는 제가 온라인 녹화 동영상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5월 19일에 휴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강을 6월 9일에 하라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에 동영상 강의를 할 테니까 6월 9일은 사실 시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 9일에 기말시험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날짜를 제가 6월 9일로 기말시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실라버스에 있는 날짜랑 조금 앞당기긴 했는데, 뭐 의도는 기말시험 기간에 만약에 우리가 기말시험을 보다가 이 클래스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여러분도 곤란해지고 저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월 9일에 기말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일정, 그다음에 중간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성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서 아마 크게 성적에 불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6월 7일이 될 거예요. 6월 7일 마지막 강의, 그다음에 6월 9일이 기말시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 인센티브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남아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해서 11장을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장 언임플로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주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끝내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서 사실 교과서를 우리가 우리 교과서를 다 커버하는 것이고, 물론 중간에 챕터 한 두어 개를 빼먹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된다면 이제 마지막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경제학에서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인센티브 페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페이는 그냥 인센티브 페이라고 요즘 그냥 부르니까 특별히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면 번역을 하겠지만
예, 특별히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용 계약에 대한 이야기, employment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어떤 이제 그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가, 고용 계약의 형태는 대체로 이제 임금 계약이겠죠. wage contract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용 관련된 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대체로 wage contra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contract는 wage contract고요. 그래서 어떠한 급여를 회사가 제시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컨트랙트를 워커가 수용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회사는 여러분의 생산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서울여자대학교는 저의 생산성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처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회사도 여러분이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산성을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물론 이제 뭐 레주메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여러 가지 커리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그 생산성을 갖게 될 것인지 프로덕티비티를 뭐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프로덕티비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겠죠. 워커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자리를 얻게 되면 직장에서 가능한 뭐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물론 이제 욕심이 있거나 혹은 뭐 나름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나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대체로 보면 가능한 평균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가능한 뭐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shirk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working에 대한 조금 반대 개념으로 shir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그냥 좀 대충 일하는 거예요. 대충 약간 뭐랄까요? 태만하게 일하는 것을 이제 shir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cheating과 같은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11장에서는 몇 가지 성과급 제도를 보려고 하는데 우선 전반부에선 상당히 많은 시간은 두 가지 형태의 컨트랙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피스 레이시고요. 두 번째가 타임 레이시인데요. 그래서 뭐 hourly wage의 타임 레이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스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뭐 일정한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가 올라갈 텐데 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부터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바꿔서 다르게 해볼까. 뭐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쓰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조금 했던 예, 게 있는데요. 뭐 중간에 작년에 이제 논문 하나 내고 조금 더해서 좀 더 좋은 논문으로 이제 발전시켜 보려고 계속 했어요. 되게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좀 했는데 뭐 최근에 지난주 계속 좀 결과가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성과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많이 투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덮어버리기에는 투입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해서 더 투입하면 뭔가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마지널한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는 이제 성과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피스 레이시고요. 노력을 투입하면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노력이죠. 노력. 노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타날 거고요. 노력과 성과 사이에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 단위 더 투입한다 그래서 성과가 그만큼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온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통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생산을 하거나 그만큼 더 많은 아웃풋을 보이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성과에 비례해서 급여를 제시하는 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노력에 비례한다면 결과적으로 페이가 노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가 노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페이가 성과의 퍼포먼스에 비례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노력에 따른 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게 페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혹은 지급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워커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죠. 타임 레이스는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 일을 하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과와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죠. 노력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의 페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수 체계라고 페이 시스템, 보수 체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일정한 급여를 받는 거예요. 노력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퍼포먼스와 무관하게. 물론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웨이지 컨트랙트가 존재하죠. 뭐 보통은 일정한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이제 고정급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받습니다. 이제 보너스 같은 형태로 지급을 받죠. 뭐 직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페이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일반 기업에 여러분 취업하시면 고정급이 있고 거기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곳은 뭐 분기에 한 번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지급받거나 아니면 이제 성과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받거나 뭐 혹은 나중에 보겠지만 profit sharing이라고 해서 PS의 형태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센티브 페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로자들, 노동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안된 형태의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적어본다면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안하는 페이, 뭐 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센티브 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기업이 사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이제 워커도 그러한 페이 시스템이 제시가 되면 그걸 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커든 기업이든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합의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워커도 이러한 인센티브 페이 같은 것을 내가 수락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거나 혹은 더 높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왜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가를 따져보면 이렇게 할 때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이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여기에서는 첫 번째 피스 레이트 그 다음에 타임 레이트 나눠서 보고요. 피스 레이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과에 연동되는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한 단위 늘어날 때 급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타임 레이스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고정급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물론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맞춰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토너먼트는 사실 피스 레이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만 피스 레이스는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평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스 레이스. 내가 뭐 10개를 만들었는지 자동차 10대를 팔았는지 보험 상품을 뭐 20개를 팔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페이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피스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 굉장히 명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페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토너먼트는 누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때 혹은 그럴 필요가 없을 때 토너먼트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토너먼트는 1등한테만 대박 보너스 같은 걸 지급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등 혹은 소수.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축구팀 중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제 FC 바르셀로나가 사실 뭐 민헨도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팀인데요. 어떤 축구팀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이 세계 1등이냐 아니면 2등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1등 하면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 거고요. 그 팀이 어떤 절대적인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하면 주는 그런 식의 보너스가 아니에요. 그냥 1등 하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평가의 개념이 도입이 되겠죠. 1등한테만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적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절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대신 반면에 누가 더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울 때, 그 대체로 이제 회사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1등한테 혹은 2등한테 2등까지 상당히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CEO 같은 경우에 CEO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인플로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주주와 CEO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가 프린시플에 해당할 것이고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가 CEO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주주와 CEO 사이의 이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delayed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젊었을 때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한 걸 여기서 잠깐 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퇴직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죠. mandatory retirement는 이제 정년 퇴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work incentive와 delayed compensation에서 왜 젊었을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라이프 사이클을 들여다보면 젊었을 때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페이를 받고 나이가 들면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페이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그 젊은 교수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데 호봉제에 묶여서 젊은 교수들은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정년퇴직에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제가 봐도 좀 그렇죠. 앞으로 저도 한 20년쯤 뒤에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과연 내가 생산성이 지금과 같을까? 아니면 이제 강의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과 비슷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리서치 역량도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페이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compensation 뭐죠? delayed compensation에서 보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리타이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65세에 해당되는 혹은 60세 혹은 65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페이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을 더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킵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비교적 낮은 임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mandatory retirement가 뭐 당연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60세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정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대체로 한 뭐 58세, 60세 정도 되면은 이제 대체로 다 이제 그만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차별이거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산성이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면 사실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기업이 정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mandatory retirement에 대한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그러니까 의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효율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예, 12장으로 실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인트로덕션을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예, 여기 첫 번째 이제 피스 레이트과 타임 레이트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뭐 말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간단한 또 모형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만큼의 그 인센티브의 강도를 설정할지, 인센티브 인텐시티를 설정하는지 선택하는지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페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페이 시스템은 이제 피스 레이시고 두 번째 페이 시스템은 이제 타임 레이시예요. 피스 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다양한 형태의 그 피스 레이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피스 레이트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급 일부 고정급과 그 다음에 B 곱하기 Q라고 한번 해보죠. Q가 이제 퍼포먼스예요. 아웃풋. 워커의 아웃풋이고 저의 뭐 논문의 개수라든가 그 논문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논문의 퀄리티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로 그 사람의 이제 그 리서치의 케이퍼빌리티를 판단하지 논문 개수를 판단하지 않아요. 논문 개수가 뭐가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해보고 논문 이렇게 쓴 거 발표시켜보고 논문도 잘 안 읽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듣고 주로 이제 다 대화로 하니까 뭐 물어보고 대답 잘하고 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한 1시간 반씩 하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씩 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성격이라든가 혹은 뭐 어빌리티라든가 그 금방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의 그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라머라고 경제 성장 이론, 내생적 성장 이론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 쓴 게 10편도 안 될걸요. 보통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 논문 개수가 보통 경제학 분야에서는 뭐 적게는 뭐 한 3, 40편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막 100편 넘게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논문의 개수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퀄러티가 될 수도 있고 퀀터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퀀터티라고 보죠. 뭐. 예, 퍼포먼스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피스 레이트 인센티브 페이는 퍼포먼스가 한 단위 늘어나면 페이가 B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혹은 아웃풋이겠죠. 그렇죠? 성과가 한 단위 늘어나면 페이가 B만큼 증가하는 형태의 피스 레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 한 단위가 늘어날 때 페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A는 사실 고정급과 같은 형태고요. 베이스 셀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베이스 셀러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죠. 베이스 셀러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B는 두 가지 이름을 갖는데요. 뭐 피스 레이시라고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 전체를 피스 레이시라고 보통 부르니까 B는 이제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해요. 하나가 바로 인센티브 인텐시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인의 강도라는 뜻이 얼마나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하는가. B가 큰 값을 갖는다면 보험 상품을 하나 판매를 했을 때 혹은 자동차를 한 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그 페이를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B니까 이게 바로 유인의 강도입니다. 인센티브 인텐시티고요.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커미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M이 두 개인가요? S가 두 개인가요? M이 두 개인지 S가 하여튼 뭐 예. 둘 다 두 개네요. 예. 커미션 레이트, 뭐 보수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피스 레이트의 형태는 이제 단순한 형태고요. 그래서 성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급여 체계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Q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페이 시스템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러한 페이 시스템을 수긍한 워커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 투입 여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력 투입과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력을 한 단위 늘리면 퍼포먼스가 한 단위 늘어나게 되고 퍼포먼스가 한 단위 늘어나면 페이가 B만큼 늘어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단순화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가버먼트 워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몇 개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이제 페이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스퍼슨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량에 따라서 판매 실적에 따라서 커미션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피스 레이트 워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오렌지를 픽하거나 피킹하거나 뭐 사과를 피킹하거나 뭐 배, 뭐 체리 이런 피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몇 상자를 채우는가에 따라서 페이가 결정이 되겠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가먼트 워커나 세일스퍼슨이나 이제 뭐 오렌지 피커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퍼포먼스를 관찰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측정하기도 쉽고 관찰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저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측정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자동차 몇 대 팔았는지, 옷, 청바지 몇 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오렌지 몇 개 피킹했는지 이런 거 금방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형태가 이제 타임 레이시인데 여기에서는 성과와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연동된 근무 시간과 연동된 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거의 최소한의 노력 수준을 투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왜 어떤 경우에는 피스 레이시 채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타임 레이시 채택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바럼 라인은 그거죠. 첫 번째 경우에는 피스 레이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매저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를 매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매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우리가 타임레이트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급여 체계를 제시해야 될까? 워커에게 피스 레이트를 제시할까? 타임 레이트를 제시할까?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요. 당연히 바텀 라인은 뭐냐면 관측이 가능한지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피스 레이트를 채택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워커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모니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하는 것이 쉽다면 모니터링 코스트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모니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모니터링 코스트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모니터링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면 다시 말하면 이건 측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혹은 퍼포먼스를 관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스 레이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반대로 이제 고정급 같은 경우에 타임 레이스입니다. 고정급 왜냐하면 그 피스 레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A 플러스 B의 Q라고 하는 피스 레이트의 경우에도 이제 A를 우리가 베이스 셀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고정급의 성격을 갖는 이걸 또 베이스 셀러리라고 부르니까 그 고정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A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임 레이트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냥 뭐 고정급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고정급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냥 타임 레이시라고 할게요. 타임 레이스에 따라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워커의 퍼포먼스를 사실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겠죠. 뭐 근무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지 혹은 이제 전화 이렇게 걸어서 그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느 직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에서 가끔 그런 걸 해요. 국정원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만 어떤 것도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팀장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보자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최근에 국정원에서 아침 한 9시쯤이죠. 아침 9시쯤 그쯤에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전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첩보가 그런 이제 소문이 공공기관 사이에서 이제 돌았나 봐요. 전화를 이렇게 해서 전화를 딱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정확한 소스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국정원 같은 곳에서 혹은 감사원 같은 곳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제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혹은 출근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가능한 출근 시간을 잘 지키고 출근 시간에 이제 전화가 오면 꼭 뭐 상대방이 끊더라도 수화기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간단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고 아침 9시에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점심시간 너무 일찍 나가지 않는지 그것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통 9 to 5로 일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다음에 점심시간은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통 11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11시 한 40분쯤에 다 나가요. 40분쯤에 나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뭐 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1시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점심시간이 1시간 20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이제 11시 반에 나가서 1시 반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 어떨 때는 그냥 11시 40분에 나가서 10분 만에 15분에서 20분 만에 구내식당 가서 먹으면 한 20분 만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뭐 커피 같은 거 뭐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투고해서 가지고 와서 마셔도 괜찮고. 그럼 사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더 일을 하면 12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11시 40분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1시간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굳이 중간에 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점심시간 잘 지키는지 1시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 기업이 타임 레이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모니터링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면 그러면 타임 레이스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모니터링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면 그렇다면 이제 피스트 레이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단순히 모니터링의 문제는 아니고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그 인센티브 페이가 제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보려고 하는 문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워커들이 투입하는가, 노력 수준, 최종 노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노력, effort를 투입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고요. 자꾸 노력 보면 노력 생각이 나세요. 별로 좀 좋지 않아서. 그다음에 퍼포먼스, effort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고요.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제 페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ffort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effort를 한 단위 투입하면 노력을 한 단위 투입하면 퍼포먼스가 한 단위만큼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이에요. 원투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일하면 뭐 그게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포먼스가 한 단위만큼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effort과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고 그다음에 퍼포먼스와 페이 사이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는 베이스 샐러리와 그다음에 커미션 레이트 곱하기 퍼포먼스가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한 단위 투입하면 퍼포먼스가 한 단위만큼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저의 페이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Q가 1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2를 1만큼 투입하면 저는 퍼포먼스가 1만큼 될 거고요. 그럼 페이는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이런 관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는 자신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고 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경우에는 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은 증가하고 노력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용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건 디스유틸리티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워커의 효용함수는 이제 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요. 페이가 늘어나면 효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하면 effort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에 따른 비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가 늘어나면 효용이 증가하고 노력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서 고통 비용이죠. 고통 비용으로 인해서 효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페이가 늘어나면 효용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effort 투입이 늘어나게 되면 효용은 감소해요. 그래서 effort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이제 이렇게 되겠죠. effort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그것에 따른 코스트 때문에 효용은 감소하지만 effort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페이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effort에 따른 트레이드오프가 이 경우에 존재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급여는 늘어나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디스유틸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구체적인 형태의 페이를 가정을 하니까요. 페이는 베이스 샐러리와 커미션 레이트의 퍼포먼스와 같은데 퍼포먼스는 에포트 투입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B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함수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효용함수는 pay가 바로 A 플러스 B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effort 투입에 따른 cos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effort을 늘리면 pay가 늘어나니까 효용은 늘어나지만 이쪽에서는 effort 투입을 늘리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 상승해서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이너스까지 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최적 노력 투입 수준을 워커가 결정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용함수를 두 컴포넌트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ay와 관련된 부분이고 첫 번째는 pay고요. pay는 A 플러스 B의 effort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퍼포먼스 한 단위가 effort 한 단위가 퍼포먼스 한 단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썼다면 그러면 effort 한 단위 투입하면 퍼포먼스가 한 단위만큼 만들어지는구나. 1대1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는 effort에 따른 코스트는 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가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가장 단순한 형태는 저는 이제 이런 형태를 즐겨 사용합니다. 2분의 effort의 제곱 2분의 1에 이런 형태를 제가 즐겨 사용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U-shape이 되겠죠. 코스트 함수가 U-shape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두 개의 pay와 dis utility effort에 따른 dis utility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우선 pay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 여기서 그냥 제가 A는 무시했어요. A는 그냥 0이라고 두겠습니다. 물론 이제 A가 제로가 되지 않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어떤 예냐면 이제 택시 기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도 있고 이제 법인 택시 그 택시 회사의 택시를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급여를 받는지 대충 어떻게 받냐면요. 택시 회사에 이제 채용이 돼서 택시 기사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동안 운행을 하잖아요. 뭐 24시간 하는 건 아니죠. 몇 시간 이제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회사에 줘야 되는 산업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하운동이죠. 산업금. 예를 뭐 금액 몇만 원 정도 옛날에 제가 택시를 자주 탔을 때는 뭐 산업금 같은 거 제가 가끔 물어보고 그래요. 직업이 이런 직업이니까 저도 경제학자니까 가끔 이런 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은 산업금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기사님들이 잘 대답해 주시는데요. 산업금이 뭐 꽤 될 거예요. 요즘 옛날에 제 기억에 뭐 한 4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꽤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한 6, 7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정확히 최근에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한 5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예. 제 마지막 기억이 4만 원 정도니까요. 몇 년 전에. 한 5만 원 정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이상을 벌면 택시 운전을 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하루에 벌었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을 산학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금액을 오히려 택시 회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인플로이어에게 돈을 사실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스 샐러리. 지금 우리는 A를 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현실에서 A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에서 A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 가장 좋은 예가 산학금이고 택시 드라이버들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중에 일부는 산학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이 산업금은 사실 마이너스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택시 운전을 제가 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었어요. 그게 페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을 태울 수 있을 테니까 제 수입은 늘어날 거예요. 마치 B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effort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더 많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업금으로 회사에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베이스 샐러리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이런 조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비교적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헤어샵에서 일하시는 이제 헤어드레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페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직원의 형태처럼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 이제 일종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손님이 없어도, 손님이 많아도 상관없이 항상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샵의 하나의 이제 의자를 자기가 렌트하는 경우에 큰 미용실에서 여러 이제 헤어드레서가 일을 하는데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프리랜서 비슷하게 일하시는 헤어드레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헤어샵에 의자를 하나 렌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금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택시를 빌려서 운행을 하고 그 수입의 일부를 자기가 갖지만 일정한 매일매일 산업금의 형태로 이제 회사에 줘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프리랜서의 형태를 취하는 잡들의 상당 부분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자기가 가져가지만 미용실에 혹은 헤어샵에 의자 하나를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고정급의 형태로.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피스 레이트, 특히 이제 인센티브 페이에서 이러한 피스 레이트의 경우에는 베이스 샐러리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택시의 산업금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헤어샵에서 의자 하나 빌리는 거, 그렇죠? 의자 값이죠. 그래서 어떤 미용실 가면 헤어샵 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헤어샵에 가시면 그 헤어드레서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다른 데 앉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른 헤어드레서의 의자인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룰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냥 뭐 아무데나 앉지만 내가 이제 몇 명의 머리를 했는지 이런 걸 이제 원장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해서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계산을 저쪽에서 하지만 이제 다 카운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A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A가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석의 편의상.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그림을 그린다면 택시라든가 혹은 헤어샵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페이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어떠한 노력도 투입하지 않으면 회사 같은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금은 마이너스니까 제 입장에서 산업금을 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헤어샵에서 일한다면 의자 값은 반드시 원장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선 편의상 A는 제로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pay는 기울기가 B, 노력 수준에 대해서 가로축의 변수는 effort입니다. 그래서 노력 투입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결정이 될 거고요. 1대1로 편의상 가로축은 effort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effort이고요. 그래서 노력 투입을 한 단위 늘리면 커미션 레이시 B니까 B만큼의 pay가 늘어나겠죠. 기울기가 B입니다. 바로 커미션 레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는 노력 투입에 따른 워커의 코스트고요. 이건 노력 투입에 따른 이제 워커의 레비뉴가 되겠죠. 수입이고 이쪽에 코스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2분의 effort 제곱을 가정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이런 U 쉐입이 될 테니까 노력 투입을 처음에 노력 투입을 할 때는 비용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비용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 8시간, 9시간 일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1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에. 그래서 대충 기울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색깔로 검은색으로 해보죠. 그래서 노력을 적게 투입하고 있을 때는 노력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이제 이게 어디셔널 코스트일 거예요. 혹은 마지널 코스트겠죠. 노력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노력을 아주 조금 1초 더 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어떤 정신적인 비용, 육체적인 비용 이런 것들은 고통 수준은 요만큼만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코스트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이제 그려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코스트를 이렇게 가정한다면 기울기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Pay는 B 곱하기 effort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B예요. 2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2에 대해서 미분하면 기울기가 B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트의 경우에도 2분의 effort 스퀘어드니까 여기에 이제 2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1의 2의 제곱을 2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2가 되겠죠. 미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은 기울기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pay는 A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B 곱하기 effort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st는 노력을 투입할 때 심리적인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2분의 1의 2의 제곱이라고 가정한다면 pay의 기울기는 그냥 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st의 기울기는 그냥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pay의 기울기는 그냥 B니까 노력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여기에서는 직선의 형태로 표시를 했고요. 이게 바로 pay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제 cost의 기울기는 2로 미분했으니까 이제 C'의 2라고 표시한 겁니다. 함수 fx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f'x라고 쓰는 것처럼 그냥 marginal cost라고 하는 뜻이고요. 혹은 뭐 marginal disutility가 되겠죠. marginal disutility from effort가 될 거예요. 한 개 비용은 만약에 우리가 2분의 1의 2 스퀘어드의 형태의 비용 함수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2가 될 테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45도 직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2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단위 투입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 노력을 2단위, 두 단위 투입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노력 수준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일까? 노력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력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B고요. 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 그 다음에 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점점 커지겠죠. 추가적인 비용은 상승하니까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자, 만약에 노력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노력 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은 B만큼인데 추가적인 비용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 어, 효용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효용 함수를 U는 pay 마이너스 cost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2분의 1의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pay가 추가로 얻는 pain보다 pay와 pain입니다. pain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노력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여기에서는 marginal utility가 0보다 큽니다. 추가적으로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노력을 더 투입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죠.
효용을 늘릴 수 있으니까 왜 노력을 더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노력을 더 투입하려고 하겠죠. 노력 투입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만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 이만큼 노력을 다른 색깔로 하죠. 이만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B밖에 되지 않지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더 커요. 그렇다면 당연히 노력 투입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혹은 거꾸로 지금 이만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내가 세이브 브레스 한다면 노력을 조금 더 덜 열심히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조금 한숨 돌리고 싶다면 그럴 때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코스트만큼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급여는 이만큼입니다.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것보다 포기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급여보다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는 1시간 노력을 덜 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급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당연히 1시간 일을 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최종 노력 투입 수준이 결정이 되냐면 이제 B와 그러니까 마지널 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을 한 단위 더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B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노력 투입 수준은 여기가 되겠죠.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E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E 스타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Q 스타만큼의 퍼포먼스가 생길 것이고 Q 스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면 그때 페이는 A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A도 써도 괜찮습니다. 제로라고 했고요. 페이가 B 곱하기 Q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력 수준과 그로 인한 퍼포먼스 그리고 페이도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얘기해 보면 최종 노력 투입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우면 편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8페이지. 이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가장 커지는 노력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디에서 가장 커지냐면 이 기울기와 똑같은 직선을 이쪽에 이제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주석 작성에 직선을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잘못 그렸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이 점이죠. 그렇죠? 이만큼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보수와 페이와 페인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니까 이때 노력 투입 이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이 스타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페이 마이너스 페인을 가장 이 차이를 벌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페이 마이너스 코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커들이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more able한 사람과 less able한 사람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능력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능력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능력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능력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페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틸리티에서 페이는 기업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샐러리 A라든가 커미션 레이트 혹은 인센티브 인텐시티 같은 B라고 하는 값은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커의 능력과 상관없이 A와 B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능력자의 효용은 어디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있냐면 바로 이 코스트 부분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트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모든 사람의 코스트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A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2A분의 effort squared라고 쓰면 이제 A가 큰 사람이 더 능력이 높은 사람, ability라고 한번 해보죠. A를 ability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A 값이 큰 A 값을 갖고 상대적으로 less able한 사람들의 A가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얘기할 수 있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똑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더 높은 코스트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 more able한 사람들의 코스트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more able 한 사람들의 경우에 똑같은 이만큼의 노력을 투입했을 때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적은 고통을 느낄 거고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고통을 느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make sense 하죠. 뭐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액티브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주어진 시간 더 인텐시브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똑같은 시간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형에서는 간단한 이제 이퀘이션에서는 이러한 이제 비용 측면을 간단하게 A의 값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 더 높은 노력 투입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낮은 노력 수준을 선택할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페이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나 능력이 낮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페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의 스트럭처가 똑같은 거예요. 페이는 A 플러스 B의 퍼포먼스고 우리가 퍼포먼스는 에포트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 투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빌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여기 A를 썼군요. 그럼 여기에 어빌리티 A 대신에 뭐라고 쓸까요? X라고 하겠습니다. X. X가 어빌리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빌리티의 차이에 따라서 페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빌리티의 차이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받는 급여 자체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페이 스트럭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 스트럭처가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A 플러스 똑같은 베이스 샐러리와 똑같은 커미션 레이트를 갖게 돼요. more able과 less able 한 경우에 똑같이 다만 다른 것은 이제 각 사람들의 페인이 달라지겠죠. 노력에 따른 코스트는 다를 거예요. 여기에선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급여의 변화, 그러니까 기울기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트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코스트를 기울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를 여기는 뭐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이 B가 될 거고요. 코스트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니까 이 X분의 F4 스퀘어드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널 코스트는 이제 X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X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X는 여전히 살아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X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는 작을 거고요. 똑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2가 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일정할 때라고 쓰겠습니다.
more able이죠. more able. x가 클수록 한계 비용은 감소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마지널 코스트는 x가 1인 경우를 봤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x가 1인 경우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널 코스트가 여기서 이제 x가 1인 경우고요. 만약에 x가 커지면 다시 말하면 더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가겠죠. x가 클수록. x가 커지면 조금 더 기울기가 하락할 거예요. 더 플랫해질 거고 반대로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x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죠. 이쪽이 less able인 사람이고요. x가 작은 사람. 그다음에 이쪽은 more able한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B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페이 스트럭처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빌리티에 따라서 페이 스트럭처가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more able한 사람의 경우에 마지널 코스트가 더 낮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지널 코스트가 더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less able한 사람과 more able한 사람 사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코스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ess able한 경우에 똑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높고 more able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노력 수준을 선택하게 될까? 자신의 노력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B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력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less able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점까지 노력을 투입하려고 할 거고요. more able한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널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 점에서 노력 수준을 결정을 할 거예요. more able한 경우. 그래서 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은 노력 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의 더블스타가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노력과 퍼포먼스는 1대1 대응 관계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퍼포먼스도 더 높아집니다. 퍼포먼스가 더 높다면 당연히 페이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빌리티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이걸 우리가 X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X가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마지널 코스트가 낮으니까 더 높은 노력 수준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퍼포먼스도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노력 수준이 죄송합니다. 어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마지널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널 페이와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노력 수준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X분의 2라고 썼고 이게 B와 같습니다. 이쪽이 바로 effort이죠. 노력 수준이 이제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능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더 적은 노력 수준을 선택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퍼포먼스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다음 그림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제 효용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하는 게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할 게 남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앞부분 조금 더 보고요. 효용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